안녕하세요, 문화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가 사람들입니다. 독일의 대작가 중 하나인 토마스 만에 대한 내용은 마이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덴브로크가 사람들은 리베크의 유명한 곡물상이었던 토마스 만 자신의 가문을 설정에 반영한 작품입니다. 1901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고 특히 노벨연구소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문학 작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이산이 한스라는 한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작품은 한 가문이 보여주는 서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죠. 부덴브로크 가문의 몰락을 통해서 당시 유럽 시민계급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서사 중심이기 때문에 분량은 만만치 않지만 관념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마이산보다는 읽기 까다롭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부덴브로크라는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심되는 이야기는 토마스, 안토니, 크리스찬, 클라라 등 4남매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이들의 부모는 장과 엘리자베트 부부입니다. 나중에 토마스는 한오란 아들을 낳고 안토니는 에리카라는 이름의 딸을 낳습니다. 그 외에도 얽힌 인물들이 많지만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덴브로크 가문은 1700년대부터 사업을 시작해 번창해온 가문으로 가문을 대표하는 가장은 요한이라는 세례명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들은 맹가에 큰 저택을 사들였고 3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노인이 된 요한과 그의 아내 안토아네트가 제일 우더른이었죠. 그리고 두 노부부의 아들 장과 며느리 엘리자베트가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토마스, 안토니, 크리스찬, 클라라 등 4남매가 있었습니다. 한편 요한에게는 사별한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고트홀드가 있었는데 그는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의젓하다시피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죠. 문제는 고트홀드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아버지와 이복동생인 장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요한은 고트홀드를 끝내 괘씸하게 여겼고 예전에 갈라준 재산 이상의 것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하죠. 장과 엘리자베트의 두 아들 토마스와 크리스찬은 성격이 사뭇 달랐는데 얌전하고 진중한 토마스와 달리 크리스찬은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딸인 안토니는 어린 나이부터 집안에 대한 자부심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 노부인 안토아네트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마치 뒤따르듯 남편인 요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고에 고트홀트가 찾아오고 오랜만에 만난 이복동생 장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만 장은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이를 거부하죠. 장은 맏아들 토마스의 진중하고 성실한 성품을 신뢰하고 16에 많지 않은 나이부터 사업에 조금씩 참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학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허영심을 내비치는 안토니는 기숙학교에 보내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거기서 그녀는 게르다 등 친구들을 사귀죠. 시간이 흐르고 안토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무렵 그린웨이라는 30대의 사업가가 부덴브로크 집안을 드나들다가 안토니에게 반합니다. 그는 장을 통해 안토니에게 청혼 의사를 전하지만 그녀는 그린리이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를 피해 다른 도시에서 휴가를 보내며 모르텐이라는 또래 남자와 친해지게 되죠. 하지만 그린리이의 집념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아버지의 사업상 그의 존재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안 안토니는 결국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린리이와 안토니 사이에서 에리카라는 딸이 태어나고 안토니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남편과 갈등을 빚죠. 알고 보니 그린리이는 처가의 신용을 이용해 은행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은행으로부터 빚 도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린리이는 장인 장에게 손을 벌리지만 장은 도리어 안토니에게 집안 사정을 설명하고 집안을 중시하는 안토니는 그린리이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고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장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게 되고 토마스가 부덴브로크 가문의 가장이 되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토마스는 특유의 성실함과 진중함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립니다. 한편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도시에 떠나 있다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돌아온 크리스찬은 여전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있었죠. 동생의 그런 모습을 달궈하지 않는 형 토마스와 크리스찬은 갈등을 빚고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크리스찬은 갈수록 엇나갑니다. 한편 장의 이복형 고트홀트가
아들 없이 사망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영사직위가 토마스에게 승계되죠. 그런가 하면 장이 죽고 나서 엘리자베트는 종교에 깊이 귀의했고 집안을 경건한 분위기로 이끌고 토마스는 안토니의 친구이기도 한 게르다와 결혼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알로이스라는 사업가가 안토니에게 청혼을 하고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재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로이스는 안토니의 기대와 달리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두 사람은 갈등을 빚으며 가족들의 근심이 되죠. 그러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죽음, 결정적으로 알로이스가 하녀와 바람을 피우다 발각되어 파경을 맞고 안토니는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토마스와 게르다 사이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나고 하노라는 이름을 붙이죠. 게다가 토마스는 전임 시의원의 죽음으로 궐석이 된 시의원까지 되면서 격병사를 맡는데 안토니는 가문의 영광에 자랑스러워합니다. 한편 4남매 중 막내인 클라라는 목사와 결혼을 해서 집안을 떠났지만 본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클라라가 죽으며 자기 몫의 유산을 남편에게 달라는 편지를 어머니에게 남기면서 토마스와 어머니는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얼마 후 성인이 된 안토니의 딸 에리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고라는 사업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안토니는 딸 부부와 함께 삽니다. 그러므로 토마스는 사업이 수월하게 풀려가지 않고 자산이 줄어가는 것에 대해 근심이 늘고 있었고 자신의 기대와 달리 숫기 없는 아들 하노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죠. 하노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게르다를 많이 닮았고 공부보다 음악에 관심이 많았는데 토마스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노는 하노대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삼촌 크리스찬을 부러워하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안토니의 사위 후고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3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면서 안토니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얼마 후에 4남매의 어머니 엘리자베트는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의 유품과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은 갈등을 겪죠. 특히 크리스찬은 행실이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폭탄 선언으로 가문에 먹칠을 할 셈이냐는 토마스와 크게 다투고 떠납니다. 토마스는 맹가의 옛집을 팔기로 결정하고 안토니는 가족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저택이 팔리는 것에 안타까워하죠. 한편 토마스는 사업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과 쉼없이 달려온 삶으로 인해 지쳐 있었고 아들 하노는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독서를 하다가 죽음과 인생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죠. 그만큼 토마스는 지쳐 있었는데 어느 날 치통 때문에 어금니를 뽑는데요. 의료과실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나왔다가 거리에서 쓰러져 급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 행실 나쁜 여자와 끝내 결혼을 하지만 그녀의 농간으로 정신병원에 갇힌 채 삶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죠. 어린 하노는 이후 학교에 다니며 교육을 받지만 그마저도 얼마 후에 장티푸스로 인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과 아들을 연달아 잃은 게르다는 부덴브로크가를 떠나버리고 안토니만이 남게 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토니의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부덴브로크 가문이 서서히 영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작부터 줄곧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죠. 생각해보면 소설의 첫 부분인 맹가의 저택에 입주할 때가 이 가문의 정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덴브로크 가문의 중심 인물들인 노부부 요한과 안투아네트를 시작으로 거의 매 챕터마다 기둥뿌리들이 하나 둘씩 뽑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산 규모도 조금씩 줄어가는데 이처럼 쇠락해가는 가문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죠. 어려서는 잘나가는 집안의 영광에 취해 허영을 부리기도 했던 그녀였지만 성장하면서 안토니의 행동은 사실 모두 가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첫 남편인 그린리를 선택할 때나 이후에 두 번째 남편인 알로이스를 선택할 때 그리고 사위인 후고를 선택할 때 모두 정략적이었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가문에 대한 나의 책무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 번의 선택은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실패로 끝나고 안토니는 결혼할 때 가정한 지참금만 날리는 결과를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의 중심 인물들인 4남매 중에서 안토니가 제일 불쌍하게 느껴졌는데 그녀는 매번 의도와 다른 결과로 가문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장남인 토마스의 경우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의도에 걸맞는 결과를 가져왔고 나름은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삼남인 크리스찬의 경우 가문에 대한 아무런 의무감이 없었고 비록 비참한 결말을 맺긴 했지만 적당한 재산을 분할받으며 자유분방하게 살아갑니다. 이들 두 사람이 의도에 맞는 결과를 보게 되는 반면에
가문에 대한 의무감이라면 첫 손꼽히는 안토니는 매번 가문에 피해를 주는 것이죠. 게다가 부덴브로크 가문의 남자들이 씨가 마르다시피 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집안의 몰락을 끝까지 목격해야 하는 것도 안토니의 몫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안토니의 괴로움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음으로 토마스와 크리스찬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덴브로크 가문의 장남 토마스와 삼남 크리스찬은 같은 부모에게서 난 친형제지만 성향은 서로 많이 달랐죠. 진중하고 성실한 성격의 토마스와 달리 크리스찬은 자유분방하고 충동적이었고, 이런 두 사람의 성향 차이는 작품 초반부터 부각됩니다. 이들의 아버지 장은 토마스의 성향이 앞으로 회사와 집안을 이끌어가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이른 나이부터 회사 일에 참여시킵니다. 반면에 크리스찬은 마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집안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죠. 같은 부모 아래서 난 동기간이라도 신기할 정도로 각각의 개성이 있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도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작품 속에서 토마스와 크리스찬의 성향 차이는 부각되고, 특히 토마스는 동생 크리스찬에게 적대감마저 드러내고 있죠. 그는 동생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결정적으로 동생이 행실이 나쁜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폭발해버립니다. 표면적인 이유야 집안의 재산을 그런 여자와 살림을 하면서 말아먹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이 소설을 잘 들여다보면 이면에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죠. 사실 성실하고 진중하게만 묘사되는 토마스에게 역시 크리스찬과 같은 일탈의 욕구가 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로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내면에 감춰둔 욕망이 자극받는 것이 괴로웠던 것이죠. 내가 너를 마음속으로 싫어한다면 그것은 너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야. 너라는 존재와 본질은 나에게 위험한 것이었어. 토마스의 이 말을 통해서 그가 동생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이유는 동생의 모습에서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부터 받는 자극이 자신의 균형 잡힌 삶을 흔들리게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죠. 어릴 때부터 가문의 운명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일타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토마스의 모습이 애처롭게까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인간 보편의 결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짧지 않는 분량을 자랑하는 이 작품은 모두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매 챕터마다 누군가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으로 시작해서 그의 증손자인 한호에 이르기까지 이 작품의 부덴브로크들은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작가 토마스만이 안토니를 제외하고 부덴브로크 가문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비극적 결말을 만든 것이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보면 죽음이라는 결말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제일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결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현실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는다는 것이 토마스만이 부덴브로크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같은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때 인류 보편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 역시 알게 해주죠. 형인 토마스와 끝까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갈등을 빚었던 크리스찬이었지만, 형이 죽음을 맞이하자 그제서야 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토마스였지만 죽음이라는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한 인간이었음을 직시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소설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로지 죽음만이 우리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존중하도록 해준다. 아무리 하찮은 고통일지라도 죽음을 통해서 존중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과 이질감을 느끼는데, 이는 각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결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느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질감이 죽음을 통해서 상쇄되죠. 부덴브로크 가문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그들의 한결같은 최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부덴브로크가 사람들 줍줍이었습니다. 한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 보편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